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에서 25차 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당 정치와 연결을 해서 영조와 그리고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라고 하는 임금의 탕평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탕평책이 뭐냐? 여러분, 탕평이라는 건요, 공정하게 사람을 등용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두 번째 이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잘못 써놨어요. 자, 이 자료만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예. 영조는요,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져 정치가 불안해지자. 즉, 특정 붕당의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다른 붕당은 너무 쪼그라들었고요. 자, 이러면 안 된다. 정치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정치를 국왕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즉, 붕당과 붕당 간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책을요, 탕평책이라고 그래요. 여기 먼저 빈칸 채워볼게요. 탕평책이란 영조가 분당 간 세력 균형이 무너져 정치가 불안하니까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거다. 자, 탕평책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영조의 이러한 뜻은 탕평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탕평비는 내용이 뭐냐면요. 편당하지 않는 것, 즉 특정 분당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것이 어진 사람의 공정한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교과서 68페이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탕평책을 펼쳐 분당 간의 다툼을 없애려고 했던 영조의 뜻이 담겨 있는 비석인 겁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 탕평책을 통해서 영조는요, 먼저 탕평비를 건립해서 아까 본 것처럼 자신의 탕평책 정책 의지를 드러냈고요. 또 자신의 탕평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육성했어요. 이들을 탕평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탕평비, 탕평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자, 분당 간의 대립을 더 격화시키던 존재들이 바로 이 살림들이죠. 살림들은 명망 높은 살림이었는데요. 이들이 살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론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살인 무리의 여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붕당 간의 싸움을 부채질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나 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자, 이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살인들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방의 사립학교 서원입니다. 자, 영조는 이 서원을 대폭 줄였어요.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그러면 살인들이 힘을 잃겠죠? 자, 그 다음에 살인들이 뭐를 두고 싸웠습니까? 어떤 관직을 두고 싸웠나요? 바로 전랑 좋다고 그랬죠?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관직을 두고 싸웠어요. 자, 이 이조 전랑의 권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덜 싸우겠죠. 여러분도 반장이라는 게 만약에 학급 반장한테 월급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반장하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월급 없다. 이러면은 덜 싸우겠죠. 그런 것처럼 매력도, 권한을 확 떨어뜨린 거죠. 자, 영주의 개혁정책 이어보겠습니다. 영주의 개혁정책 균역법. 이거 우리 지난 시간 열심히 배웠죠? 역을 균등하게 하는 거. 자, 내용 모르겠으면 위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조는요, 속대전, 동국, 문헌, 비고 등 여러 가지 책을 편찬을 했는데요. 속대전은 법전이에요, 법전. 그리고 뭐 동국, 문헌, 비고는 이렇게 좋은 글들 모은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이런 책 이름이 있구나라고 영조랑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겠죠. 자, 정조의 개혁 정책은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68페이지 본문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나 많네요. 자, 정조는요, 일단 외척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외척 세력을 좀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분당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등용했어요. 훌륭한 거죠. 자, 그리고 정조의 업적 쭉 볼게요. 규장각을 설치했는데요. 규장각은 뭐냐면 왕실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규장각은 교과서형 교과서에 조금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학문도 연구하고요. 정치를 이론하던 왕실의 도서관이래요. 정조는 이 규장각 젊은 학자들하고 중요한 문제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정조에게는 뭐가 있다? 규장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고로 서울대학교에 규장각이라고 하는 이 왕실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장각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삼았고요. 또 초기의 문신제라는 걸 실시했는데요. 초기의 문신제가 뭐냐? 우리 왼쪽 쪽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초기의 문신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형광펜까지만 시작. 자, 초기의 문신제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 자, 관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이들 보고 너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훌륭한 관리대라 라고 해서 엘리트 관리들을 관리하고 공부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름도 그런 뜻이에요. 초기 단계에 있는 문신들, 즉 입직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주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빡세게 공부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초기 문신제에 걸리면 그 관리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너무 공부를 시키니까. 자, 그다음 자, 이런 초기 문신제를 통해서 개혁 세력을 육성을 했고요. 또한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 화성이라고 하는 성을 건립을 했는데요. 이 화성을요, 자신의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이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볼게요. 정조는요, 이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를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농업, 상업, 군사도시 기능을 모두 갖춘 개혁 정치의 중심지. 자,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수원화성은요, 여러분들 유럽에만 멋진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도 수원에도 이렇게 멋진 성이 있어요. 너무 보존도 잘 되어 있고요. 자, 1997년 유네스코는 이 수원화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정말 가보면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성이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멋지고 과학적이고 또 건축적으로도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성을 만들고 나서 그 성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음, 다양한 건축 기술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격에 유리하게 성벽을 돌출시켰다 했는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이유가요. 멋있으라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또 이 옆에서 쳐들어오는 거 감시할 수도 있죠. 누가 벽을 기어오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 군사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상업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는 멋진 성입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정조는요, 특히 상업 발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하고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전 상인들은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에요. 그 이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 품목을 이들이 독점했단 말이죠. 자, 그럼 자유로운 상업 발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줄이고요. 사상, 일반 민간인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어요. 상업 발달을 유도했고요. 또 하나,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규장과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자, 서울이라는 것은요, 양반 첩의 자손이에요. 즉,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인, 그러니까 상민 또는 노비 이런 경우가 서울이거든요. 그 서울들이 그 과거 시험 중에 제일 좋은 문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가지고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 정조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 거예요. 규장각, 여기 엘리트 관리들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등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해서 법령을 정비하기도 하였대요. 자, 이 내용 한번 학습지에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좀 아리송할 텐데요. 일단 정리 먼저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통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조의 개혁 정치는 아까 본 것처럼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했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문신들을 규장각에 소속시켜 공부를 빡시게 시켰던 거. 초기 문신제 실시했고요. 자, 개인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 설치했고요. 수원에 화성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해 통공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신해년 1791년 신해년에 통공이라는 건 뭔가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요겁니다.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여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한 것. 이게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출신들을 규장과 검사관이라고 하는 관직에 등용했다고 했죠. 그리고 법전, 대전통편 편찬했습니다. 자, 초계문신제에 대해서는요. 여기 아래에도 부연 설명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본 겁니다.
젊고 재능 있는 관료 선발, 규장각에 학문 연구하게 한 제도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뭘 안 봤나 했더니 이거 안 봤네요. 정조의 탕평책 안 봤어요. 자, 정조도 할아버지인 영조처럼 탕평책을 실시했는데요. 정조는요, 일단 외척 세력 제거했고요. 내시들, 그 궁중에서 그 거세된 남성 있잖아요. 약간 중성적인 사람들, 그 환관들 제거해가지고요. 고른 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도 정조도 탕평책을 했는데 영조는 조금 탕평책 내용이 많고요. 정조는 우리 교과서에는 좀 심플해요. 그러니까 정조는 개혁정책 위주로 봐주면 됩니다. 세도정치라는 거 볼게요. 자, 세도정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주 나쁜 정치예요. 진짜 나빠요. 붕당정치라는 건 좋은 건데 안 좋게 변질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세도정치는 진짜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정조 임금이 죽고 나서요.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돼요.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녹색으로 최악이라고 썼는데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진짜 최악. 소수의 가문이 모든 정권,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이때 소수의 가문은 대부분 왕의 외거 친척들이에요. 자, 이거 진짜 나쁜 거죠. 자, 그래서 3대 왕에 걸쳐서 60여 년간 안동김 신이, 풍양조 신이 하는 왕의 외가 친척들, 즉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교과서 69페이지 사진 잠깐 보고 올게요. 또 어떤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기대되죠? 아, 아쉽네요. 아쉬워, 그죠? 자, 이 사람은 김조순입니다. 안동김 씨의 대표적인 세도가고요. 진짜 기세가 등등했어요. 왕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조순의 집이거든요. 어, 자, 그런데 이게 뭐 진짜 메인 집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옆에 뭐 조경해 놓은 거 보세요. 막 진짜 으리으리합니다. 이런 데 살면 진짜 살만 나겠죠? 자, 그러니까 진짜 대단했다. 안동김씨, 풍양주씨 세도 정치가 진짜 대단했다. 자, 안동김씨나 풍양주씨 사람들 있으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특징. 세도 가문들은요. 비변사, 조선 후기 정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죽음변비, 사변비라고 했어요. 이 비변사 관직을 완전히 독점했습니다. 조선 후기 이게 국정을 총괄했던 기구죠. 자, 그 다음에 군대의 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자기들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도 정치 하에서는 의정부 6조 기능 못해요. 왕권도 바닥에 떨어집니다. 관리 선발의 부정, 그리고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자꾸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서 관직 산 사람들은 나중에 백성들한테 어떡할까요? 자기 본전 뽑아 먹어야죠. 또 엄청난 백성들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진짜 매직은 매직인데 나쁜 매직이죠. 매직은 원래 재밌고 좋은 건데.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와, 대동법 실시. 대동법 실시가 10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100년. 그 지도네요. 자, 조선은 광해군 때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는데 집집마다 특산물로 부과하던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 내던 거를 뭐의 결수를 기준으로 네, 토지의 결수, 즉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쌀이나 무명이나 배, 동전, 당시로선 돈의 가치를 지닌 것들로 편리하게 내라. 자, 그런데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양반 지주들이 많이 내게 됐죠? 즉 빈부격차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 실시되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부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거죠. 자, 이거 아까 봤어요, 이거. 강평책이라고 그랬죠? 자,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문두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 누가 졸면서 이거를 만들었나 봐요. 지워버리세요. 41페이지 가겠습니다. 정조의 화성 아까 봤고요. 문제를 풀 텐데요.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같이 풀어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선생님과 같이 풀겠습니다. 숙종 때 오군영의 중앙군 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우리 언젠지 안 배웠죠? 근데 숙종 때가 맞아요. 맞구나라고 하세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양난 이후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거 어떻습니까? 맞죠? 양난을 거치면서 의정부 육조 기능은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했어요. 이건 맞아요. 양난 이후 지방군은 조선 초기 시행했던 재승방역 체제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거 재승방역 뭔지 몰라도 됩니다. 원래 임진왜란 전에 그 조선 초기에 재승방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수비하는 방법을 썼어요.
죄송해요. 제승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그 일이 생기면 누가 쳐들어오면 이제 그쪽으로 군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어하는 그런 체제였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지역을 방어하는 체제로 바뀌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뭐 진관 체제라는 걸로 바뀌는데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공부하지 맙시다. 머리만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이것을 설치했는데요. 일시적으로 전쟁 대비하려고 설치했대요. 그때 나중에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맡게 되었나 봐요. 자, 이거 죽음의 변비라고 그랬어요. 뭐였죠? 네, 비변사. 거꾸로 하면 사변비. 조선 후기 정치를 총괄했던 기구입니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여진과 왜구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다. 이거는 맞는데 이 효종때가 아니에요. 효종은 북벌운동. 호란 끝나고 나서 북벌운동 추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이전하고 관련 없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중종 때는 당연히 몰라야 되겠죠. 그냥 자꾸 어려운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적당히 여러분들 필터링 하세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임진왜란 기기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비변사.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오히려 독점을 했죠? 틀렸네요. 이 기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부 6조 이상 낮아졌다.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위치준 기억에서 미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균역법에 대한 거네요. 백성의 공포부담 줄였나요? 맞아요. 영조 때 시행되었나요? 맞네요. 한 두 필 내던 거 1필만 내게 했다. 절반이라고 했죠? 이건 맞는데 양반들도 군포를 부담? 양반들이 군포를 부담하진 않았어요. 일부 계층에게 군포 부담을 지게 하는 등 부담하는 계층을 늘렸지만 양반들이 냈던 건 아닙니다. 정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정부는 부족해진 한 필만 걷게 했으니까 부족한 게 있겠죠? 부족한 거를 결작이니 선무분간포니 어장세니 선박세니 해가지고 더 많은 계층에게 역의 부담을 지어주고 각종 세금을 걷었는데요. 이 내용,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냥 부족한 거 보충하려고 여러 가지 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농민들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또 폐단, 잘못된 일들이 많아지면서 농민들 부담은 여전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수원화성을 축조한 건 누굽니까? 영조일까요? 정조일까요? 정조겠죠? 자, 붕당의 근거지 서원을 대폭 정리한 건 정조가 아니라 영조네요. 대전 통평 가능한 거? 이거는 정조 맞네요. 서울 출신 학자 규장각 검사관 등용? 정조 맞아요. 규장각 설치 초기 문신제? 정조 맞아요. 수령 향약을 직접 주관하기 위해서 지방사주 향촌집에 약화시켰다. 이거 안 배웠지만 정조의 업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영조거 1번 골라내면 되겠네요. 자, 뭐 이런 내용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정조가 수령의 힘을 더 실어줬다. 수령한테 힘을 더 실어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어려운 게 많아서 같이 풀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26차시인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공지할게요. 26차시부터는요. 1학년들은 기말 출제 안 합니다. 1학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2학년은 아니에요. 1학년은요.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26차시 기말 출제 안 되고요. 27, 8차시 안 되고요. 요건 29차시는 나와요. 30차시 기말 출제 안 해요. 이렇게 기말 출제 안 한다는 거 공지합니다. 2학년은 다 낼 거예요. 자, 그러면 26차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확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전 차시 진단평가 풀겠습니다. 자, 인조 때 풍류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도를 전세로 거둔 법은 무슨 법이었을까요?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이었죠. 자, 순조가 즉위하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했다. 좀 전에 배웠는데 일부 외척 가문이 정권 장악하는 것. 무슨 정치? 세도 정치였죠. 자, 이 정도는 뭐 방금 배운 것도 있으니까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선 신분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 시작. 자, 사림 중심의 향촌 사회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1학년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부를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조선전기 신분질서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분제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은요, 신분이요, 법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양인과 천인. 양인과 천인, 그래서 양천제라고 합니다. 양인과 천인 두 개의 신분이 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양반과 상민이 구분돼요. 그래서 양반의 반, 상민의 상 해서 반상제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신분이 사신분이에요. 응? 두 개인데 왜 사신분이에요?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양천제에서는요, 법적으로 조선 신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즉, 천인이 존재하고 천인이 아닌 사람은 다 양인이에요. 즉, 천인 노비 아닌 사람, 노비 아닌 사람 다 양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신분이래요. 양천제에 따르면 이신분인데요. 왜 사신분이냐? 천인은 그대로 천민인데 양인이요. 세 개로 나뉘어져요. 양반, 중인, 상민. 그래서 일종의 신분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상제하에서는 신분이 4개입니다. 자, 양반 먼저 볼게요. 양반은 문반과 무반, 즉 문신관료와 무신관료를 의미하는데요. 반이 2개다 해서 반반. 우리가 양자는 두 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하면 무슨 팔? 양팔입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은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인은요? 서리, 형리, 기술반, 서얼 등인데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지배층은 아닌 약간 중간계층을 의미합니다. 상민부터는 피지배계층인데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을 말하고요. 천민은 대부분 노비인데요. 백정이라든지 도축업자, 무당, 광대 이런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사신분제는 반상제네요. 반상제, 그죠? 반상제.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제 하나의 신문 각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양반이에요. 근데 양반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자료도 많아요. 71페이지 자료 그림 보고 또 70페이지 자료도 볼 거예요. 자, 71페이지 먼저 가볼까요? 이거는 뭐 대충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때 일종의 보드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보드게임이 뭐 하는 거냐면 윷 같은 거 던져가지고 말판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윷을 던져가지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가 최종점을 빠져나가는지 겨루는 게임이래요. 주로 양반가의 아이들이 즐겼고요. 양반 아이들은 이거를 보면서 조선 관직이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높은 관직을 꿈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런 보드게임이었대요. 사실 뭐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지? 자, 그럼 요 그림 하나 볼게요. 노상 아련도라고 해서 양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서 노상에서 상민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양반이 말을 타고 있으니까 이 상민이 절을 해요. 이게 조선 초기의 모습입니다. 양반이 지나가면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야, 이 인사는 진짜 90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90도 인사라고 하죠. 이거는 90도를 넘었어요. 초과했어요. 120도 정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처음에는 양반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는요. 자, 그런데 교과서 70쪽에 있는 그림도 한번 구경할까요? 이 그림은요, 뭐 이 그림 자세히 안 봐도 되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역시 양반 당당합니다. 양반이 호조라고 하는 육조 중에 하나 관청에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거예요, 회식. 즐거운 회식 자리. 자, 그럼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호화스럽고 아주 그냥 멋있어요. 진짜 양반 같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요, 양반이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반 집인데 부모가 다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래도 양반 자식이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자식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이렇게 몰락하는 양반들이 생겨요. 일부 양반들이 몰락합니다. 자, 어쨌든 양반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간단히 한번 배워볼게요. 양반은 아까 본 것처럼 민신관료인 문반과 무신관료인 무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2개다 해서 둘량자 양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양반은요, 과거제도, 음서제도, 그리고 추천제도를 통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했고요.
양반은 이미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국가의 즉 군대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 동원돼서 노동력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양반은 이런 거 따위는 안 해요. 자,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땅도 받고요. 녹봉이라고 해서 급여를 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진짜 무지무지 좋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진짜 양반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현직 관료, 관직이 있는 사람만 양반이면 그 가족은 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가족은 양반이 아닌데요. 조선 사회에서는 사실상 그래도 양반의 가족이면 다 양반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의 자식, 특히 아들은 언제든 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예비 관료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양반으로 본 거예요. 자, 중위는 뭐냐면 중간계층이에요. 이들은요, 서울이나 향리와 같은 고급 관리가 아닌 하급 관리들을 의미하고요. 또 역관이나 의원 같은 기술 관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역관은 통역하는 사람, 의원은 의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글 공부한 관리들보다는 좀 아래로 쳤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고소득 전문직이죠. 자, 이 중인들의 특징은요. 그 직업이 자식에게 세습됩니다. 직역.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 직업이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세습이 돼요. 왜냐면요. 기술, 행정 실무 능력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일이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어렸을 때부터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역관의 자식은 역관이 되어라라고 반강제했던 거예요. 중위는 역시 같은 신분끼리 끼리끼리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같은 신분끼리 혼인을 하지 않고 자꾸 양반하고 결혼하면 양반의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거 막으려고 한 겁니다. 자, 서얼이란 무엇이냐면요. 양반들의 첩, 즉 양반들은 옛날에 부인을 열어뒀거든요. 그 첩의 자손들을 서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양반들의 첩은 대부분 상민이나 노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 첩 중에서 상민이나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엄마가 상민이나 노비인 그 자식들은 차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도 서얼이거든요. 자, 근데 이들한테는 치명적인 차별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 시험 중에 가장 명예로운 거, 문과. 즉 문신 관료가 될 수 있는 이 문과 시험을 못 봐요. 문과 응시가 금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울은 문과 응시를 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중인 것 같은 대우를 해줘요. 자, 근데 문과 응시 금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홍길동이 왜 열받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열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 이겁니다. 내가 문과에 응시해서 출세를 할 수 없는 거 이거에 한탄을 했던 거예요. 물론 무과라든지 아니면 기술 관리를 뽑는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크게 출세를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홍길동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상민으로 가겠습니다.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농민은요, 조세와 공납역, 즉 토지에서 내는 세금, 특산물 내는 거, 또 노동력이나 군대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계층이에요. 자, 이들은요, 놀랍게도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 죽어라고 맨날 농사일 해야 되고요. 책을 살 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응시하는 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자격은 있어요. 가능은 해요. 자, 수공업자는 뭐냐면요. 물건 만드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필요한 물품을, 즉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던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은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대부분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신량역천이라는 사람들 조금 주목해서 볼게요. 신량역천은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역할, 직업은 천한 사람들. 즉, 이 사람들 신분은 아직 양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수군과 역졸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 수군은 바다배, 바다배 끌고서 그 전쟁하는, 전투를 하는 수군들 있죠? 근데 그 수군들이 엄청 힘든 일이었대요. 바다에서 일해야 되고, 또 아래에서 힘들게 노를 저어야 되고, 한번 배를 타면 집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피하는 천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역졸은 뭐냐면요. 말을 갈아타던 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말 똥 치워야 되죠. 뭐, 그 다음에 이것저것 또 허드렛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인데 천한 일을 담당한다고 해서 조금 천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분명히 양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게 천민, 천인이에요. 자, 이들은 대부분 노비고요. 백정이나 도축업자죠. 조선의 백정은 도축업자예요. 고려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광대,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천민이었어. 자, 이런 사람들은 재산으로 취급했고요. 일천즉천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같이 볼게요. 노비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고요. 물려줄 수도 있어요. 진짜 불쌍하죠.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경우 자녀도 노비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다.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천하면 자녀도 노비다. 그것은 천한 거다. 즉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의 피가 있으면 그 자식도 노비다. 그게 일천즉천입니다. 부모 중 하나라도 천하면 그것은 천한 놈이다. 뭔가 잔인하죠? 자, 이러한 노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미 배웠죠, 우리 고려시대 때도 배웠고요. 자,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어져요. 공노비는요,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관청 잡무나 관청의 토지를 경작하고요. 관청 물품 만드는 일을 하던 노비예요. 사노비는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요. 이제 개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외거노비라고 해서 주인과 따로 거주하는 노비가 있어요. 고려시대랑 똑같죠? 자, 이 외거노비는요, 주인과 같이 안 살다 보니까 그냥 소작이라는 거는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거든요. 보통 땅을 빌려 농사 짓는 농민하고 처지가 엇비슷해요. 그래서 일부 외거노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고려시대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조금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72페이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신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여기 너무 대충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 아까 얘기했죠. 1학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좀 가볍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능 한 국사 정도 대비하라고 편하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여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조선의 신분제도 공부할 텐데요. 양반에 대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나오는 양반인데요. 양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좋다, 굿, 얼마나 좋은지 봅시다.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가장 귀한 게 양반이래요. 그 이익도 어마어마하대요. 농사 안 지어도 되고요. 장사 안 해도 돼요. 글을 대충 읽으면 문과의 급제에서 작게는 진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일도 안 하고 좀만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다. 좋다. 좋아 보이죠? 자, 중인은요. 중인.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은 벼슬길이 막혔다. 특히 이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죠. 자, 그거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어, 중인은 문과는 응시는 가능은 해요. 근데 대부분 직업을 이렇게 세습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거고요. 서울은 그냥 법적으로 딱 문과 응시 못하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되게 이들이 힘들었다, 원통하고 답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상민, 뭐 백성의 대부분이 상민이었는데요. 농민, 소공업자, 상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농민이다. 농민의 모습. 자, 그럼 천민은 여기 보면 노비는 매매 대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 거래해요. 자, 사람이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 공부할 텐데요. 여기도 기말고사 때 안 내기를 했으니까 간단히 볼게요. 양반의 향촌 지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반의 향촌 지배는요. 15세기 중반 이후 지방에서 사족이 중심이 되어 향촌 사회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사족이라는 건요. 그 선비의 무리들인데요. 보통 지방에서 힘이 있는 양반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비 무리, 사족이라고 합니다. 자, 힘이 있는 양반들은요. 지방에 유향소라는 걸 만들어요. 아주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향이 지방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무실이다. 사무소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여러분 쉬운 영어로 할게요, 선생님. 컨트리 오피스예요. 컨트리 오피스. 지방 사무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자, 이 유력한 양반들 사족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유향소는요. 수령을 보좌해요. 즉 수령.
지방관인 사또, 이 사람들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령을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수령 밑에 있는 향리들은 감시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왕조는요, 유양소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족들의 향촌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사족들이 향촌을 스스로 다스리는 거 인정한다. 그래서 컨츄리 오피스 유양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족들은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향회라고 합니다. 향회. 자, 향회는요, 교과서 72쪽 쪽날개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향회는요, 향촌에 힘 있는 그 양반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게 향안이에요.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 힘 있는 양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 그게 향회입니다. 자, 여기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컨트리 클럽이에요. 향촌의 어떤 모임이에요. 향촌의 어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향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힘 있는 양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이 컨트리 클럽에서 결속력을 다지면서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컨트리 오피스 유양소, 컨트리 클럽 향회. 자, 그런데요. 지방에 유양소가 있다면 수도, 서울, 한성에는 경제소라는 게 있어요. 경자가 서울경, 수도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사무소예요, 이거는. 자, 이건 뭐냐면요. 지방의 유양소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즉, 경제소가 이 유양소랑 연락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유양소를 통제하는 역할도 해요. 즉, 지방에는 여러 유양소들이 있고요. 서울에서 경제소라는 사무소가 이거를 연락도 취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거다, 수도에 있는 거다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원과 향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성리학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지방의 사립학교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림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힘 있는 이 사림들이 향촌 지배를 여기 서원을 통해서 강화하고요. 서원에서 붕당의 여론, 사림의 여론을 만듭니다. 자, 그다음 향약입니다. 향약이라는 건요. 영어 한 번만 더 쓸게요. Country Promise입니다. 시골의 약속, 지방의 약속이에요. 향촌에서 자치규약, 스스로 지켜야 될 약속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향약, 지방의 약속, Country Promi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방에 힘 있는 양반 살인들이. 자, 그래서 이들이 향촌의 약속을 통해서 농민들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자, 이게 잘 드러나 있는 게 교과서 72쪽입니다. 자, 72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퇴계 이황 선생이 만든 향약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앞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부모에게 불순한 자, 형제가 서로 싸우는 자, 즉 성리학적, 유교적으로 봤을 때 싸가지 없는 놈들, 잘못하는 놈들, 부도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큰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어기지 말고 잘 지켜. 그게 향촌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향촌의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도 아닌 지방의 그 유력한 양반들, 살인들이 지방민들을 통제했겠죠? 그거 어기면 막 혼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과 향약. 자, 이것이 바로 지방에서 양반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지방의 사립 학교인 서원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양반들을 배출했고요. 살인들을 배출했고요. 컨츄리 프라미스, 향촌 약속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요. 살림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력한 살림, 즉 살림의 우두머리들이 향촌의 여론을 주도했고요. 사족의 향촌 지배력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사족들의 활동인데요. 이들은 지방 양반들은요. 집안에 가묘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말 그대로 집에다 세운 묘인데요. 진짜 시신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집에다가 이렇게 사당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장롱 같은 데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이랑 뭐 생년월시 같은 거 적은 위패라고 하죠. 이 나무 패를 두고 여기다 향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아니면 이 사람 족보를 펼쳐내가지고요. 족보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요. 자, 그리고 주자가래라고 하는 것을 보급하는데요. 주자가래는 뭐냐면요. 성리학을 만든 송나라의 주희라는 사람, 그 사람을 주선생님이라고 해서 주자라고 불러요.
그 주자가 만든 가정의 예법이거든요. 이거를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해요.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사람이 뭐 태어났을 땐 이렇게 하고 결혼할 땐 이렇게 하고 성인이 될 땐 이렇게 하고 죽었을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예법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왜 했냐? 왜 제사 지내고 족보 만들고 주자가래 보급했냐? 지방의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또 자기 양반들처럼 신분 높은 사람들을 잘 섬기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기말고사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요. 좀 편하게 봤어요. 그래도 다룰 건 다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수능 한국사 대비하는 수준으로 나중에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아까 풀었던 거네요. 조선의 신분제도 풀었던 건 아니고 같이 봤던 거네요. 조선은 양천제, 이신분제가 법적인 규정인데 실제로는 반상제라고 해서 신분이 4개다. 양인이 3개로 갈라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조선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만 나뉘어져 있어요.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하죠? 양천제라고 하죠. 자, 근데 점점 양반하고 상민이 구분되고 또 중간계층이 생기면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4가지 신분, 반상제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신분층으로 갈라진다. 반상제 공부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거 읽다 보니까 아까 이왕이 만들었던 지방의 약속, 컨트리 프로미스, 향약이라고 했죠? 자, 이왕 이 등 여러 사림들은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이 약속을 만들었대요. 향촌의 약속, 지방의 약속, 향약이죠. 이걸 통해서 농민을 교화하고 향촌 질서를 유지했고 지방 양반들의 힘은 더욱 세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43쪽으로 가서요. 아, 이거 다 봤어요. 형성평가 문제 풀 텐데요. 문제가 진짜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풀게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자, 다음 설명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최하층 신분이 중인이요? 아니죠. 이거는 천민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렸습니다. 사림이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방에 서원이 많이 세워지고 향락 보급됐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이거 2번 이상해요. 자, 노비에 대한 설명인데요. 국가의 조세 공납 여기 부담을 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양인 상민들이 부담하던 거고 노비는 재산인데 세금 낼 필요 없죠.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이거 맞네요. 자, 근데 디귿 이거 이상해요. 이거 보지 마세요. 주인이 함부로 형벌을 내려도 보통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거 보지 마세요. 처벌 받았어요. 아무리 노비 주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재산이라고 해도요. 죽이거나 가혹하게 막 처벌하고 맘대로 처벌하고 이거는 국가가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노비에게도 최소한 인권이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일 경우 자식도 노비다. 아, 맞네요. 이런 거 뭐라 그랬지? 유식한 말로 하나라도 천하면 일천. 자식도 즉 천하다. 일천즉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설명에서 알맞은 건 향촌사회 공동조직 유교윤리 결합된 자치규약. 향촌의 약속이다. 이런 거 뭐라고 했죠? 컨트리 프라미스 향약입니다. 4번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2번 진짜 이거 지워버려요. 이거 이상해요. 2번 무시하고 해요.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노비는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 속한 산업이 있었다. 어떻습니까? 맞네요. 양반 처백이 태어난 서울은 중계 같은 신부대에 가였대요. 맞네요. 수군, 조례, 나장, 봉수군, 역조. 수군하고 역조 배웠죠. 신량, 역천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부는 량, 뭐예요? 신분 천민 아니죠? 양인이죠. 하는 일이 천할 뿐이에요. 조례, 나장, 봉수군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